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을 활용을 해서 화학 반응의 규칙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화학 반응이란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화학식을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 3가지 화학 반응의 규칙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이 있었고, 요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표현했을 때 어떻게 이 3가지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표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좀 했고요. 자, 우리 화학 반응의 규칙에는 크게 3가지,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라부아지에가 1771년에 발표한 법칙으로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한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써보면, 자, 우리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메탄올과 산소의 반응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탄소의 개수 2개, 뒤에 2개,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소의 개수가 좀 표현해 봅시다. 잘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뒤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결국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배열만 달라질 뿐 변하지 않기 때문에 X에 체크해야 되겠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물질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질량 보존 법칙은 어느 반응에서 성립을 하느냐,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빠져나가거나 기체가 결합하여도 결국은 밀폐된 용기에서 반응을 한다면 닫힌 계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빠져나가는 물질이 없게 되고 결국은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결국은 닫힌 계라면, 즉 빠져나가는 게 없다면 질량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도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를 했었죠? 네,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반응을 해서 말 그대로 화학 변화를 이렇게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때 그 반응하는 물질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한 법칙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물 분자로 예를 들었었는데, 자, 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우리가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6이라고 하고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물의 화학식을 우리가 H2O라고 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수소와 산소는 각각 2대 1의 입자수의 비율로, 즉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비도 일정한 상황이라서 결국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 질량비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상대적 질량을 알고 있다면 계산을 해서, 자, 여기 지금 보면 수소는 2개니까 1 곱하기 2, 산소는 16이라고 했으니까 16 곱하기 1, 결국은 2대 16, 1대 8의 일정한 비율을, 질량비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설명한 것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자, 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우리가 화합물에서, 즉 화학 변화에서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합물에서, 즉 섞이는 혼합물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할까요? 자, 어떻게 섞이는지, 그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혼합물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탕물의 농도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요. 설탕을 많이 넣으면 굉장히 달게 되고 설탕을 적게 넣으면 조금 달게 되죠. 그럼 결국 그 단 정도는, 설탕과 물이 섞이는 건 똑같지만 단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체 반응의 법칙은, 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면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전제는 기체일 때, 그죠? 당연한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 그 반응을 했을 때의 부피 B가 화학 반응과 관계가 있다라는 법칙을 우리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게이-리삭이라는 사람이 풀었는데요.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 생성하는 기체, 즉 둘 다 기체가 반응하고 생성한다면 그때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라는 법칙을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간단한 정수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화학 반응식의 우리가 계수 B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때 이 간단한 정수 B가 성립한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전제의 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일정한 온도 T, 일정한 압력 pressure P에서 모든 기체는입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V 볼륨 속에서 같은 수의 n 넘버의 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가 들어있으니까 결국은 정수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법칙입니다. 뭐가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요. 자, 그래서 예시로 책에서 들었던 게 질소와 산소의 반응.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반응했을 때 이산화질소가 발생한다. 요 반응이 있었는데, 잘 한번 보세요. 그림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요 한 부피 안에 보니까 질소가 한 분자가 들어있죠. 자,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는 달라졌지만 한 분자가 들어있네요. 자, 이산화질소도 마찬가지지요. 한 분자가 한 부피 안에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는 부피가 같다면 같은 수의 입자가 이렇게 종류에 상관없이 들어있구나를 우리가 전제로 깔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체 사이의 부피비가 뭐? 1대 2대 2로 성립하더라. 그럼 반응식을 써보면 질소는요, N2고요. 산소는 EO2 해주고 이산화질소는 ENO2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피비가 1대 2대 2였는데 반응식을 써보니까 계수비도 1대 2대 2네요. 그래서 여기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건 화학 반응식에서의 계수비는, 그래서 반응식을 쓸 줄 안다면 계수비로부터 부피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피비로부터 분자수의 비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두 기체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법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화학 반응의 규칙, 요걸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세 가지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한번 봅시다.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 있다. 이때는 이제 암모니아는 기체고요. 단, 여기 또 조건이 나오죠. 단, 온도, T죠. 그 다음,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요거 체크를 좀 해줘야 되겠고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기체 반응의 법칙을. 자, 그 다음에 질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14다. 그 다음 수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1이다. 상대적 질량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질량 B 얘기도 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일단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완성을 해보래요. 질소는 어떻게 쓰더라? N2였습니다. 그 다음 수소 기체는요, 수소는요, H2였습니다. 자, 그 다음 암모니아는요, NH3였습니다. 자, 먼저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뭐 했었죠? 화학 반응식 쓸 때? 네, 계수를 맞춰줬었죠. 자, 뒤에 앞에 보니까 질소가 2개네. 그러면 뒤에 질소 2개 맞춰줘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수소가 앞에는 2개 있고 뒤에는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2 개수를 붙여줬으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수소의 개수가 6개가 되려면 앞에 3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6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완성해 놓고 다음 조건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차례대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표현을 하면 질소 원자 2개, 뒤에도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뒤에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결국은 원자의 종류, 질소 똑같고요. 수소 똑같습니다. 개수도 두 개, 두 개, 여섯 개, 여섯 개 똑같네요. 그럼 정리하면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질소기체 대 수소기체 대 암모니아의 질량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질량비를 얘기했으니까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자, 우리 상대적 질량을 좀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질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은 14라고 했고요. 수소 원자는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식을 그대로 옮겨서 계산을 해봅시다. 질소 원자 14짜리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1짜리가 2개가 있는데 그게 3분자가 있었습니다. 몇 대, 그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4짜리가 1개 있고요. 그 다음 1짜리가 3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17의 상대적 질량을 가지는데 그게 2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28대 6대 34가 되고요. 자, 약분하게 되면 결국은 14대 3대 17의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비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질소 기체 대 수소 기체 대 암모니아, 요것도 기체입니다.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죠. 요 기체의 부피비는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때 조건이 뭐였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므로 결국 이 부피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1대 3대 2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왜 했느냐면 결국은 이 지금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이 반응으로부터 질량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 다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차례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질량보존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문제로부터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 질량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부터 질소기체, 수소기체, 암모니아의 질량비는 NH3 해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대적 질량을 이용하면 14대 3대 17이라는 질량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상대적 질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정한 질량비를 가지더라.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도 성립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소기체 대 수소기체 대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비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므로 1대 3대 2 개수비와 같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4번 문제로부터 우리는 이 반응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도 성립한다. 즉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화학 반응의 규칙이 모두 성립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제를 선생님이 하나 내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요 뒤에 요거를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활동지를 우리가 한번 내줬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 있다. 그랬을 때 차례대로 화학 반응식 완성하고 2번, 3번, 4번 정리해서 우리가 배웠던 화학 반응의 규칙, 어떤 화학 반응 규칙이 성립하는지 설명을 해보라 라는 거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오늘은 과제가 1대1 채팅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수업을 마치고 활동지를 정리해서 오늘 내로 1대1 채팅으로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찍는 게 아니라 자, 요 밑에 부분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 요 부분도 우리가 찍어서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금 화학 반응의 규칙 3가지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세 가지 정리를 했고 하나의 반응으로부터 세 가지 법칙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새로운 과정,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 이 부분 정리하고 1단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넓게 퍼져 있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화학 반응하고 에너지 변화의 관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반드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요. 자, 반응물이 결합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생성물이 생겼을 때 어떠한 물질이 결합하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건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 에너지 차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크다면 결국은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변하니까 필요 없는 에너지는 방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응물이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작다면 결국은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즉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생성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에너지 변화도 동반하더라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발열, 열을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흡열은요, 열을 흡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발열 반응은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자, 반응이 일어날 때 자, 같이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흡열 반응은요? 반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자, 반응이 일어날 때 똑같이 일단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발열 반응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출입을. 자, 그러면 반응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반응물이 들어있어서 반응하는 공간이 있을 거고 주변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주변은 뭐라고요?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럼 주변으로 에너지를 내보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변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흡열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자, 반응하는 공간이 있고요. 주변 공간이 있을 때 정의가 뭐였죠?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반응한 쪽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형태로 화살표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쉽게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응하는 곳에 있는 걸까요? 주변에 있는 걸까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반응하는 물질들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주변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변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자, 반응할 때 주변으로 에너지가 지금 나오네요. 그럼 에너지가 나오니까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흡열 반응은요. 주변에서 에너지가 반응하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반응하는 쪽에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 가지고 오는 상황이 되죠. 에너지를 반응하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주변의 입장에서는요. 에너지를 뺏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일일이 우리가 에너지 체크를 할 수가 없죠. 에너지 양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를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네, 온도로 체크를 합니다. 온도를 체크를 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이 반응은 열을 내보내는 발열 반응이구나. 에너지를 내보내는 발열 반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 온도가 내려가더라. 온도가 내려가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서 얘가 반응을 했네?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의 이동이 동반이 되고요. 그 두 가지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책에 지금 여러 가지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발열 반응의 예시로는 옆에다가 발열이라고 쓰시고요. 흡열 반응의 예시로는 옆에다가 흡열이라고 쓰세요. 괄호 옆에. 네, 1단원 내용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은 항상 한 단원을 마무리를 하면 마인드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기 A4 용지를 가로로 이렇게 펴시고 여기 오른쪽 위에다가 3학년 뭐 1반 또는 뭐 3학년 뭐 선생님 9반이라고 합시다. 3학년 9반 1번 유연정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위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1단원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1단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표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단원 제목이 일단 물질의 변화고요. 그랬을 때 이 물질의 변화를 중심으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하나 있죠. 그래서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학 변화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화학 변화를 우리가 다른 말로 화학 반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화학 반응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화학 반응식, 그 다음 화학 반응의 규칙,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에너지 출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화학 반응식, 적는 규칙 세 가지 1번, 2번, 3번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었죠. 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에너지가 나가는 거, 방출되는 거,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본 틀이 있으니까 조금 쉽겠네요. 그래서 이 기본 틀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하고는 지금부터 조금 몇 가지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풀고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과제를 냈었는데 거기 지금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게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전체를 찍어서 선생님한테 1대1 채팅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쉬운 문제는 좀 넘어가고 중요한 문제 몇 가지만 뽑아서 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선생님이 풀이를 다시 좀 찍어서
과학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따로 공지를 할 때 그때 과학 밴드에 들어와서 나머지 문제풀이를 확인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하고 몇 가지 풀도록 합시다. 자, 먼저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화학 반응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반응물은 수소와 염소고요. 생성물은 염화수소니까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되겠죠. 세 종류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는 원소는 수소와 염소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응물의 전체 분자수, 생성물의 전체 분자수는 반응물의 전체 분자수는 한 분자, 한 분자, 총 두 분자이고요. 생성물은 또 두 분자니까 같다. 맞죠? 요게 맞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 분자 한 분자가 반응하면 염화수소 분자는 몇 분자가 생성이 되나요? 예, 두 분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고, 염화수소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염화수소를 이루는 수소와 염소의 개수비는 HCl이니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1대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니까 좀 쉽죠? 확인하시고요. 자, 4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때 한번 과제로 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 어떻게 쓰죠? 자, 요거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마그네슘은 Mg. 자, 산소는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O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얘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1대1이네요. 입자 모양이 있으니까 적기는 더 좋죠? MgO. 요게 몇 개? 두 개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마그네슘도 두 개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를 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는 뭐 굳이 지금은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그네슘 24g을 모두 연소시켰더니 산화 마그네슘이 40g이 생성되었다. 이때 마그네슘과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몇 g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를 토대로? 그렇죠. 질량 보존 법칙. 보존 법칙을 토대로 반응 전, 후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또는 같다라는 법칙이었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24g이고 산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40g이래요. 아이고 40g이래요. 그럼 뭐 합쳐서 40g이 돼야 되니까 산소는요. 네, 16g.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볼트와 너트가 결합해서, 자, 볼트를 우리가 지금 B라고 표현했고요. 너트는 N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얘가 결합해서 화합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볼트 하나에 너트가 지금 4개가 준비가 되었는데, 자, BN2, 즉 볼트 하나 대 너트 2개가 결합이 됐고, 지금 너트 2개가 남았습니다. 너트 2개는 남았죠. 그럼 얘는 지금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볼트 대 너트는 1대2로 결합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화합물 BN2를 만들 때 볼트와 너트의 질량 B가 얼마인지 써보자. 볼트 한 개의 질량은 5g이라고 되어 있고요. 5g이라고 되어 있고 너트 한 개의 질량은 지금 요거 하나는 2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화학 반응의 규칙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 일정 선분비 법칙. 을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볼트랑 너트가 지금 1대2로 일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들의
질량비가 얼마냐 이거를 써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볼트 대 너트의 질량비는 볼트는 1개죠. 그런데 5g이래요. 그러면 5g짜리가 하나이네. 요게 볼트의 질량 비율이고요. 자, 너트는요. 1개가 2g인데 2개가 지금 결합하고 있는 상황이죠. BN2니까요. 자, 그러면 결국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5 대 4로 일정하게 결합한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결국은 원자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데 이 애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질량비도 일정하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50페이지에 앞에서 우리가 설명 안 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실험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구리를 공기 중에서 가열할 때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산화구리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 우리 앞에서 화학식 정리할 때 힌트 얻으면 산화이온. 구리 2니까 구리 2 플러스 이온. 그래서 산화구리 2는 화학식으로 쓰면 CuO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리랑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해서 지금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구리 16g을 가열하면 몇 g의 산화구리가 생성되겠는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자, 일정 성분비 법칙.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을 우리가 알면, 자, 지금 구리 대 산화구리. 구리 대 산화구리는 지금 일정한 질량 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결합한 비율을 보고 우리가 그 비율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쉬운 거 갑시다. 자, 구리 4g이 반응을 하면 산화구리 5g이 생성된대요. 나머지도 그런 비율인가요? 4 대 5, 2 대 2.5. 그렇죠? 4 대 5의 비율이죠. 그러면 결국 4 대 5는 16 대 X 비례식 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화구리 2는 20g이 생성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량 보존 법칙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구리랑 공기 중에서 가열할 때, 그러면 이제 공기랑 가열을 했겠죠. 뭐, 그러면 산소, 주로 이제 뭐, 보통은 산소랑 이제 산화구리가 생성됐으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 구리의 질량 더하기 산소의 질량은 산화구리의 질량과 산화구리의 질량과 같다. 요게 질량 보존 법칙이죠.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다라는 거. 그러면 뭐? 4 대 5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비율은 1이 되겠죠. 그럼 결국 4 더하기 1은 5더라. 그래서 질량의 비율은 구리 대 산소는 4 대 1이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으로부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산소의 질량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기체 반응이겠구나. 뭔가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수소 기체와, 맞네요.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됩니다. 물 아니고 여기서는 수증기, 기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수증기가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자, 지금 한 부피에 지금 분자 한 분자씩 들어있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또는 입자가 들어있다 라는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같은 수의 입자수, 분자수가 들어있는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결국은 부피비도 일정하게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비율은 부피비 보니까 2대 1대 2가 되죠. 뭐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화학 반응식을 써서 자, 수소 화학 반응식, 수소는 H2, 산소는 O2, 수증기는 H2O. 자, 비교합시다. 수소 개수 같고요. 산소 개수는 앞에 2개인데 뒤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2 전체적으로 맞춰주고요. 그랬더니 수소 개수가 늘어났네. 다시 수소 조정합시다. 2 하면 결국 개수의 비도 2대 1대 2더라. 그럼 얘들이 모두 다 기체이기 때문에 개수비 2대 1대 2를 알면 얘들이 2대 1의 부피가 반응해서 수증기 2 부피가 생성되는구나 라는 것도 설명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한번 봅시다. 반응 전과 후의 분자수가 같습니까? 앞에 2분자, 1분자, 3분자가 반응해서 2분자가 생성되니까 아니죠. 반응 전과 후의 원자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결국은 질량 보존 법칙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전과 후의 기체 부피가 같나요? 자, 지금 기체 3부피가 반응해서 2부피, 1부피가 반응해서 2부피가 생성되니까 결국 부피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1번 말과 3번 말은 지금 결국은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수소 대 산소는 2대1의 질량비로, 질량비를 얘기하려면 질량 계산해줘야 되죠? 자, 수소 지금 원자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질량이 1이래요. 그러면 4의 질량이 반응을 했고요. 상대적 질량 산소는 16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2개가 있어요. 그러면 32의 질량이 되죠. 그럼 질량비는요? 1대 8이 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는 지금 부피, 비 그대로 보면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 지금 8번 문제는 기체 반응 법칙 또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 H2O 얘기하니까 결국은 1대 8의 질량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결합하더라. 질량비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일정 성분비 법칙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반응은 이 3가지 법칙이 모두 성립하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좀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 밴드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예고를 하고 보충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